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정진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컨퍼런스에 강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기관이 지금 신생기관이긴 한데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이런 CDM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관련된 사업과 저희와 같이 협력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병원 자료의 품질 및 보안 관리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주제를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약간 시점에 따라서 많이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서 좀 많이 어떻게 정리할지 좀 고민을 했고요. 일단 자료의 구축과 품질 관리, 그다음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그리고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 조직병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원 소개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원은 아마 작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목적이 저희가 병원 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EMR입니다. 그래서 EMR 인증이라는 걸 통해서 병원 정보의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증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병원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이제 의료 정보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원에서 좀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원에 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 쓰는 EMR 정보들에 대해서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키고 성과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EMR 인증 사업을 주로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PHR과 진료정보 교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의 2차 활용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원에서 계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병원 정보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워낙에 잘 아실 거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병원 정보를 이런 국가 단위의 데이터들에서는 저희가 병원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런 검진이라든지 치료 정보라든지 각각의 정보들이 있는데, 국가 단위 정보들은 데이터 양은 많지만 실상은 결론이라든지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이 병원 정보들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적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아니면 활용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국가 단위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자원을 공개했지만, 지속적으로 의료정보 쪽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쭉 연결을 하면 좀 더 완성도 높은 데이터들을 자원화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의 병원 내에서도 데이터의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기록실을 통해서 데이터들 다 봤던 것들을 요즘에 많은 병원들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이제 접근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연구용 DB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분석 환경까지 하는 이런 부분, 일괄적인 이런 부분들이 개인 연구자 단위가 아니라 병원 중심으로의 조직적인 체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많은 병원들이 이제 아마도 이 중에 일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할 예정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마 과거에는 ABC라는 EDW라고 하는 이런 경영과 관련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래에는 아마 CDW라든지 CRDW, 연구용이라든지 CDM들을 아마 병원별로 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병원 정보 전체에서 이제 진료와 관련된 가져와서 DB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일부 병원들이 영상 아니면은 종양은행 쪽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이 부분도 너무 멀티 퍼포즈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더 질환별로 하는 이런 질환별 DB들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W 구축하시면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질환별 DB들도 만드시면 CDM에서 아킬레스 같이 이렇게 코어트에 대한 이런 디자인들을 아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좀 이제 가져온 이유가 품질은 일단 만들 때부터 되게 중요하고 일단 설계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CDM 같이 CDW 같이 전체 뭐 DB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질환별이라든지 목적성 DB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시를 좀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뭐 이런 뭐 전립선암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실상은 여기 단편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예방 검진부터 진단, 치료, 추적 관찰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실상을 가지고 와야 어느 정도 연구가 된다고 이제 하고,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게 실상은 데이터 표준 그 지침서들을 이제 도표화 시켜 보면 실제로 그 행위별로 뭘 측정하고 어떤 데이터를 모아낸다 이런 것들 좀 정의를 잘 해야 애초부터 좀 데이터 설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예방 단계에서는 어떤 걸 검사해서 이걸 데이터를 모으겠다. 진단 단계에서 DR이라든지 PSA 수치를 모으겠다. 이런 것들 정의를 하고 DB를 설계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지난번 목적성 DB를 보면 저희가 일단 EMR 예시를 보면 EMR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거는 대략 한 75%, 그 다음에 기록지에 있는 것들을 DB화하는 것들은 한 16%, 그 다음에 EMR 자체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할 수 없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소위 말 결과, 아웃컴에 대한 것들이 또 많이 존재합니다. 그 제가 나름대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달아봤는데요. 이제 DB2 DB는 하나, 별 2개, 그 다음에 비정형은 2개, 수기입력은 3개인데 이걸 다 하려면 6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런 어떤 부분에 어떤 비정이 많은 거 보면 실상은 여기 추적 관찰, 실상은 의료진의 판단이 들어가는 클리니컬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다 EMR에는 있더라도 정형화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새롭게 판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런 DB2 DB가 아니라 비정형 이제 부분을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비정형 부분도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때부터 이렇게 프로세스를 쭉 가지고 자동화된 추출을 이제 병원들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 병리, 수술, 기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연구하시는 데 중요한 이제 정보들이기 때문에 추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실상은 추출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록지에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잡아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도 실상은 진단명 동의어로 뭐 인베시브 치고 사이즈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숫자는 뭐 튜머의 사이즈다 이런 것들 다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예전에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도 많이 추출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뭐 LDA 방식도 쓰시고 있고 DRE 방식도 쓰시고 계시는 이런 머신러닝 방식으로도 쓰시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오토봇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해주는 로봇까지 써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추출을 한다고 해서 또 이게 저기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ER 결과 같은 경우에 7점이면 이거를 네거티브로 하겠다, 아니면은 뭐 7점 이상이면 네거티브로 하겠다, 아니면 파이트로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정의도 해서 정제를 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오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실상은 코메도라고 하는 거 한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타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좀 표현하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기록지에서 요거 하나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전 단계를 해서 실상은 데이터 만드는 단계부터 이런 품질 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아무리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려고 해도 이제 절대 채울 수 없는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니셜 크리티컬 스테이지라든지 아니면은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목적이라든지 전이 이런 것들은 의료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구조적으로 좀 뒤에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요거는 옛날에 저희 너무 좀 오래되긴 했는데 구글에서 이제 저희가 인플루엔자를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다고 2009년도에 아주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는 구글 플루가 굉장히 실패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C보다 2배 정도 오버 이스티메이트가 된다고 나왔는데, 결론은
이거를 잡아내는 알고리즘이 의료진이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에 대한 이제 그 증상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오버 이스티메이트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의 이런 극명한 사례로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돼서 저희들도 이런 임상적인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좀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임상적으로 한번 검증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큰 정확한 아웃컴을 낼 수 있다.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구축에 대한 거고 품질 관리는 이제 구축하고 하시는 분들 평가를 많이 하세요. 그 평가 방문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또 뭐 WHO에서도 이제 국가 단위 데이터 수집하고도 많이 하시고 영국에서는 이렇게 뭐 국가 단위에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데 꼭 보면은 품질 관리 리포트를 이게 외부에 공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한 가지 정의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품질 관리는 한 가지 정의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어서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블릭 헬스에서도 데이터 퀄리티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많이 있어 질환별로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거를 다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품질 관리 자체를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단 단계와 계산 단계 이런 플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아래 이제 품질 관리할 때 데이터 퀄리티 툴로 이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는 이걸로 많이 해서 좀 효율적으로 했었는데요. 탤런트라는 게 있는데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이제 품질 관리를 할 때 뭐 널이 있으면 널 체크라든지 레인지 체크 아니면 형태 체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 옵션을 정하고 DB를 넣으면 그 자동으로 리포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포트만 보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보통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 테이블 한 개의 변수가 한 1000개 정도를 한꺼번에 돌리게 되는데 이런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기 리포트로 뚝 떨어진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상 품질 관리의 정확한 가이드를 인지하는 것보다 품질 관리를 주기적으로 행위를 하겠다. 그리고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겠다는 이런 행위 자체가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품질 관리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개선할 점이 도출이 됩니다. 개선할 점이라고 하는 게 실상은 아무리 저희가 데이터를 잘 정제해도 원천이 안 되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여기 간호 기록지인데요. 여기 폐경 시기를 이게 그냥 프리텍스트로 넣게 되어 있는데 분석을 통해서 저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다양하게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정보 같은 거 상의를 해서 그럼 이걸 구조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원천 단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웃컴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는데 아웃컴도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재발 여부와 재발 부위라든지 이런 아웃컴들을 이제 입력하는 걸 약속을 해서 EMR에 반영하는 이런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임상 가짜 기록지에서 이제 체중과 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체중과 신장을 굉장히 거꾸로 입력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 로직적으로 그러면 2m 이상이면은 한 번 더 올라서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EMR의 원천을 좀 수정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품질 관리에 놓을 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다 아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2016년도죠. 이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법 개정했었는데 그때 비식별화를 하면 연구에서 마음껏 쓸 수 있어요라고 아마 핵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서 이번에 개보법이 바뀌었죠. 데이터 3법으로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감염 정보가 그동안에는 개념이 없다가 감염정보 개념이 있었지만 감염정보를 사용하려면 동의 후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후영자 연구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결론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개혁법이 되면서 감염 정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로 이제 됐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9월 달에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감염 처리의 개념, 그다음 그다음 처리 절차 이런 것들 다 고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저희가 감염 정보를 써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의료 정보를 익명화 때문에 사용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많이 보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염 정보가 됐을 때 이제 좀 약간 맹점이 있는데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가명 정보를 가명 처리가 됐다고 해서 자기 로컬 PC에서 쓰거나 누구에게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런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다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가명 처리의 옵트아웃 기능, 그 다음에 50만 명 이상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가명정보 처리 방식을 적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망분리라든지 아니면 분석 환경을 이제 데이터 프리저라고 해서 외부와 분리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암호화 접근제어, 접근기록 등 실상은 가명정보를 쓰라고 했지만 이런 인프라적 투자가 굉장히 많이 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명정보 저런 프로세서 나오면서 아마 병원의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그러면은 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도식도를 갖고 왔는데, 이 1번 케이스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경우, 이거는 그냥 심플합니다. 동의를 받고, 자, 본인이 데이터가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없으시면 데이터를 분출해주는 기관에 가서 저 자료를 확인하고 데이터 제공받아서 이제 쓰시면 되는 이런 루트인데, 두 번째는 저희가 개인정보가 불가하거나 동의 면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어떤 거 쓰겠다라고 좀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출 신청을 해서 이게 법에서 요구하는 거다 이러면은 위로 가서 바로 데이터를 받으시면 되고요. 법이 없다 이러면은 저희가 무조건 가명화나 익명화, 비식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익명화 프로세스를 제가 이게 루프로 그러는 게, 의료정보라고 하는 거는 익명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실상은 민간정보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명정보라는 거 개념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를 하셔서 적절하게 이제 가명정보 처리를 했다, 그 다음에 안전조치에서 활용했다고 하셔서 데이터 관리 심의위원회로 가셔서 승인을 받고 이 결과를 첨부해서 IRB에 가셔서 승인을 받는 이런 이중 체크를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내부에서도 아마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마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 가명 정보가 되면 실상은 연구자는 이게 누군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팔로우업을 하거나 추가적인 데이터 요구할 때는 또 누군지 알아야 되는 이런 약간 상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데이터 조직 내에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유일자, 어니스트 브로커 개념을 가진 조직을 가져가야지 될 걸로 아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아마 조직이 갖춰지지 않으면 거의 뭐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옛날에는 아마 정보화 팀이라든지 데이터 부서가 연구소에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아마 상충되겠는데, 아마 저런 니즈에 따라서 아마도 이런 정보 보안, 활용, 정보화 요것들 세 개가 같이 하나의 거버넌스를 가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행위 자체를 아마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개편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 활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또 이제 법에서 또 근거를 하면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관련된 데이터법 중에 좀 예시를 갖고 왔는데,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코호트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이제 일반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거는까지 범죄에 제시가 안 돼 있고요. 뭐 의료기술 진흥법에 있는 네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수집도 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해서 연구도 이제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외부로 나가는 거는 불가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최근 내에는 이제 법이 이제 2021년 이제 4월 달에 개정 안관리법에는 이제 가장 최근 내에 개정이 된 건데, 수집도 가능하고 연계도 가능하고 여기서 제3자에다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아예 법에 넣었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하실 때는 이 법을 움직이는 조직에 가서 같이 코업을 하시면 저런 좀 개인정보법 이런 것도 약간 자유롭다고 하기보다는 권한을 가지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좀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개인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거나 비식별화 뭐 이런 모든 경우에 내가 적절하게 이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래서 데이터 보유 권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가? 뭐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제일 간과하신 부분이 내가 보유권과 활용권이 있으면 다 외부에도 줘도 되고 아니면 아무 데서 막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안전한 곳에서 이걸 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이제 아마 연구하시는데 적법한 보호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많이 들었다 보면 품질 관리도 저렇게 많이 해야 되고 정보 보호도 하려면 저 보안 툴부터 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데이터 활용은 실상은 수익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한 개 컨소시엄당 16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렇게 5개 컨소시엄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업은 뭐 특별한 목적은 CDW와 DW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인프라를 이제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시는데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활용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 병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지원하거나 요구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처럼 말씀드린 활용하려면 일단 거버넌스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IRB와도 연계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거버넌스를 잘 병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시는가 이것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인프라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ISMS 인증이라든지 망분리, 감염 처리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매하신다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구축을 유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도입하는 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쓰려면 데이터를 이제 품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실상은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사용해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좀 더 질환별 특화 대비를 많이 생산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연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구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대중병원 자체 사업 내에서 많이 이제 필요로 요구를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관 내부에 이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CDM에서 다 스노메드 CT를 쓰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국가 라이센스를 올해 8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번째로 일단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MLDS ISTS 툴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한국 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레지스트리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스노우 시티에 대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터내셔널 요 패키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 패키지류가 부하적으로 다운받으셔서 스노우메드 시티의 원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저희 스노우메드 시티를 이제 조금 더 활용성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박현희 교수님이라는 이런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코드 매핑에 대한 레퍼런스 세트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EDI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EDI하고 스노우메드 시티를 한 매핑 정보를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단, 의약품, 처치 시술, 검사, 기타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그 카테고리별로 한 2만에서 3만 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가 레퍼런스 셋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내용과 스노우메드 시티 컨셉과 그 다음에 아이디 넘버까지 해서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매핑하는 거가 이제 표준화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발표는 이상을 마치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